크리스토퍼 놀란은 과대평가되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은 엄청난 극찬들을 수집하시는 감독님 중 한 분입니다. 그런데 호평이 많을수록 비평도 많은 법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런 글을 봤어요. 영화 좀 본다는 사람들에겐 놀란은 평가가 좋지 않아요. 해봤자 B급 정도? 이야기를 이끄는 힘이나 이미지들은 수준 이하라는 게 제 생각이죠. 그리고 이 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격렬히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 왜 거장이라고 불리는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영잘알 되실 겁니다. 먼저 놀란 감독님은 언제부터 스타 감독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영화 볼 때 결말 보려고 끝까지 앉아있잖아요. 근데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냅다 결말 먼저 보여주는 영화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감독이 제정신인가 싶겠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영화가 바로 놀란 감독님에게 처음 유명세를 안겨다준 영화 메멘토입니다. 메멘토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주인공 레너드가 아내를 살해한 강간범을 쫓는 내용의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인데요. 보통 이런 영화는 누가 범인이야,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긴장감으로 영화의 전개를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메멘토에서는 영화의 시작과 동시에 주인공이 범인을 찾아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영화 다 본 거 아니야? 응, 아니야. 메멘토는 10분마다 기억이 리셋되는 레너드의 마지막 기억부터 시작해서 10분 이전의 기억, 또 10분 이전의 기억을 보여주며 시간의 역순으로 전개가 돼요. 이렇게 미래의 일을 먼저 보여주는 것을 플래시 포워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도 내가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명품 가방을 사서 민지한테 선물했어, 그래서 민지랑 사귀게 됐어, 보다는 나 민지랑 사귄다? 뭐 어떻게? 명품 가방 사줬지. 와, 그거 어떻게 샀어? 진짜 열심히 일했어. 의 순서가 더 흥미로울 때가 있잖아요. 이런 어법을 영화 전체에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가 아니라 어떻게, 왜가 주는 궁금증을 잘 이용한 거죠. 뿐만 아니라 주인공 레너드의 단기 기억 상실 증세를 이용하려는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각 인물의 본래 목적, 의도, 뭐 이런 것들이 영화가 전개될수록 너무 궁금해져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보세요. 정말 명작입니다. 어찌됐든 놀란 감독은 이 메멘토로 아카데미 각본상, 편집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고 수많은 극찬을 받으며 단숨에 천재 감독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특이한 기법의 영화 메멘토의 전신이라고 할 만한 영화가 있어요. 메멘토처럼 무수한 플래시 포워드 그리고 플래시백으로 사건의 순서가 뒤섞여서 짜임새 있는 플롯으로 평단의 찬사를 받은 이 영화는 바로 놀란 감독님의 장편 데뷔작 미행, 팔로잉입니다. 1998년도에 개봉한 이 영화는 한화 약 600만원 정도의 초저예산으로 제작돼서 월드 박스오피스 12만 6천 달러, 약 1억 8천만원의 흥행 수익을 벌어들이며 아주 대박을 칩니다. 이 영화는 모르는 사람을 미행하는 취미를 가진 남자가 범죄자를 미행하게 되면서 범죄에 연루되는 범죄 스릴러 영화인데요. 놀란 감독님은 이 장편 데뷔작으로 많은 영화 관계자들의 눈도장을 받으며 메멘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놀란 감독님이 미행, 메멘토로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편집입니다.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시나리오는 편집이 끝날 때까지 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니, 시나리오가 완성돼야 촬영을 하고 뭐 촬영을 해야 편집을 하지, 그죠? 자, 근데요, 같은 이야기도 이 사람이 하면 되게 재밌는데 이 사람이 하니까 되게 재미없네?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예시로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대규모 기획 다큐가 아닌 이상 시나리오 작업을 우선적으로 마치고 촬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그때그때 따라다니면서 그냥 급하게 찍어야 돼요. 자, 그런데 미래를 예상하고 촬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비를 들여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돌입한 이상 사람들이 볼만한 재미있는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쭉 찍어놓은 수많은 편집본을 재미있는 구조로 편집하고 그 안에서 서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큐멘터리에는 놀란 감독님의 영화처럼 플래시 포워드, 플래시백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재미없을 일상을 편집을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편집의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큐멘터리 영화의 서사는 어디서 완성됐죠? 편집이 끝나서야 비로소 그 이야기가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놀란 감독님이 영화계에서 크게 각광받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극영화는 대부분 이 서사 구조를 선형적 시간을 따르는 시나리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놀란 감독님은 이 평범하고 흔한 이야기조차 편집, 즉 플롯의 재배열을 통해서 서사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다큐멘터리에서나 쓰이던 기법을 과감하게 극영화로 도입한 거죠. 이후에 이터널 선샤인과 같이 극영화에서 이러한 다큐멘터리적 편집법을 사용하는 영화들이 더
자주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이들의 찬사만 받을 것 같던 놀란 감독님의 영화에 이런 비판이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플롯이 너무 복잡하다, 따라가기 벅차고 난해하다, 실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은 반지의 제왕,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같은 전통적 서사 구조의 영화들이 정말 영화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놀란 감독님의 메멘토와 같은 영화는 대중들한테 너무 실험적이고 난해하게 다가간 거죠. 애초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문법의 극영화였으니까요. 그렇게 대중과는 다소 거리를 둘 것만 같던 놀란 감독님이 전혀 뜻밖의 영화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영화는 대중영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당시 기준으로 과하게 표현하면 어린이 영화로까지 분류할 수 있는 히어로물이었습니다. 당시 놀란 감독님의 차기작 선택에 많은 팬들과 언론이 적지 않게 놀랐었는데요. 수많은 우려와 의심 속에서 놀란 감독님은 기존 어린이 영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히어로물에 이 리얼리즘을 녹여내면서 깊이 있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영화를 완성해내고 평단과 대중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자 그대로 마스터피스를 들고 나타납니다. 네, 맞습니다. 히어로 영화 역사상 최초로 흥행수익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엠파이어즈에서 발표한 역대 최고의 영화 500편 중에서 개봉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명작들을 제치고 15위에 자리매김하는 기염을 토한 그 시리즈, 바로 배트맨 3부작입니다. 이 놀란 감독님은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 시리즈에서 이 배트맨이 가지고 있는 영웅의 정체성 그리고 인간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서로 충돌하며 갈등하는 입체적 캐릭터를 통해 주제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난해한 특이한 구조만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비평하던 여론을 잠재우고 캐릭터를 깊이 있게 그려내는 능력까지 증명하게 됐어요. 네, 이쯤에서 잠시 놀란 감독님의 엄청난 작품들을 저처럼 스크랩해두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기록을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줄 도구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ODP북 키트인데요. 짧은 메모, 스티커와 함께 아주 간단하게 사진을 출력하고 붙이기만 하면 이렇게 시네마틱한 나만의 영화 기록이 탄생합니다. 네, 좋아하는 영화뿐만 아니라 일상 기록으로 활용해도 너무 좋고요. 수제본의 슬레이트 디자인으로 일상 공간 어디에 두어도 어울리는 인테리어 소품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구경해보세요. 자, 이제 놀란 감독님은 플롯의 순서를 섞어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하는 능력과 배트맨 시리즈처럼 깊이 있는 캐릭터와 사건을 다루는 능력 모두를 고루 갖춘 감독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감독님이 여기서 멈췄다면 현존 최고의 거장 중 한 명이라는 수식어까지는 듣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과연 놀란 감독님은 그의 색을 영화계에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냈을까요? 바로 방금 말한 두 가지 능력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플롯을 배트맨과 같은 깊이 있는 캐릭터의 서사에 이야기 자체로 녹여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이 영화 예시를 들으면 단박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의 놀란 감독님의 영화의 색을 만들어내는데 시발점이 된 영화 인셉션입니다. 인셉션은 꿈을 인지하는 상태, 자각몽을 소재로 하는 영화인데요. 주인공 코브는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 타인의 기억이나 비밀을 캐내는 직업을 가진 남자입니다. 영화 설정상 꿈속에서는 현실보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게 되는데요. 놀란 감독은 꿈속의 꿈, 그리고 또 그 속의 꿈 같은 장치들로 동시간대에 벌어지지만 서로 다른 밀도의 사건들이 펼쳐지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설정은 후반 작업에서 편집으로 플롯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 자체로 뒤섞인 플롯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고, 플롯은 뒤섞여 있지만 관객이 체감하는 시간은 등장인물의 선형적 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입체적이고 몰입감 있는 캐릭터 표현까지 가능해집니다. 야, 내 편집이 난해? 그럼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편집으로 처리 안 하고 스토리 설정 자체에 다 녹여내줄게. 뭐 이런 거죠. 이후 놀란 감독님은 인셉션에서 완성한 그의 색을 토대로 복잡한 플롯 구조를 서사적으로 녹여낸 영화들을 연달아 선보입니다. 행성과 블랙홀의 중력으로 인해 시간이 뒤섞이는 인터스텔라, 다소 과하게 많이 치중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시간 역행물 테넷, 일주일 하루 1시간의 사건을 동일 타임라인에서 구현해낸 덩케르크 등 늘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도 남겼던 감독님의 영화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체 불가. 이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등 모든 창작 직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요소는 단연코 오리지널리티일 것입니다. 플롯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진 놀란 감독님의 영화는 그의 오리지널리티를 아주 완성도 있게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여타 레전드 영화 감독님들과 견주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글을 작성하신 분은 본인이 이제 영화 시나리오 작가분이라고 주장을 하시던데, 아마 영화의 측면보다는 이야기의 측면에서 더
강한 기준을 두고 평가를 내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영화라는 것은 종합 예술이거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은 편집이라는 개념을 서사적 측면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이 영화계에 중요한 논점을 남기고 해결책을 제시한 인물로서 역사의 이름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리빙 레전드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와 관련한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